자, 지금부터 칠판 보시면 외워야 할 게 많습니다. 자, 외워야 할 것을 제가 이렇게 빈칸으로 처리해서 여러분들이 채워서 암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자, 첫 번째 방금 언급했던 고대 국어입니다. 이걸 세기와 함께 가야 돼요. 7에서 10세기입니다. 자, 두 번째 중세 국어겠죠. 가운데 중자, 이제는 10에서 16세기 말이라고 하는데, 자, 문제는 중세가 길기 때문에 이걸 다시 전기 중세와 후기 중세로 나누었고, 전기 중세가 10에서 15세기, 후기 중세가 15세기에서 16세기 말인데, 가장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 바로 후후 두 글자만 외워도 좋은 후기 중세의 훈민정, 후기 중세의 훈민정음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때 훈민정음이 바로 1443년 창제, 1446년 반포로 아는 것처럼 몇 세기 국어? 15세기 국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국어사를 딱 둘 중에 하나로만 나누면 15세기 이전, 15세기 이후, 비포 15세기, 애프터 15세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훈민정음 후기 중세, 후기 중세를 그냥 중세 국어 표기 이렇게도 말한다는 거예요. 이유는 결국 그 이전은 어차피 우리말이 없었기 때문에 후기 중세인 중세 국어 표기라는 말 자체가 훈민정음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근대 국어는 가까울 근자를 썼다는 것부터가 뭔가 현대에 가장 가까워지고 있으면서 가까워진 계기는 오직 하나, 전 세계적으로 서민의식이 싹을 트고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의식이 성장하는 계기는 뭐라고?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을 겪고 나면 이제 우리 같으면 백성들이 알게 된 거지. 양반 다 부질없는 거구나. 임금 솔직히 필요 없구나. 나라도 못 지키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 스스로 깨달아야 되겠구나. 이런 걸 느낀 거예요. 따라서 바로 전쟁, 임난과 병난. 따라서 1592년을 16세기 말로, 1636년 병자호란을 17세기로 보았을 때 바로 임난, 병난을 계기로 서민의식이 싹을 트고 바로 실학사상이 대두되고 실질적, 실용적, 실천적이면서 어떤 국민들의 어떤 의식이 성장한 계기 근대국어.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현대국어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유는 우리는 고전문법을 공부하고 있고 이미 우리는 현대국어를 다 공부했기 때문이에요. 국어의 특징 공부했어요. 의문적, 어휘적, 통사적 특징 다 했잖아요. 다만 역사적 사건을 기준으로 한다면 1894년 가보개혁을 기준으로 나눈다. 이런 정도가 여러분이 충분히 알 수 있는 이야기겠죠. 자, 그래서 역사적 사건도 네 가지가 최소한 필요한데요. 신라의 통일로 인해 7세기, 충분하죠. 한국사 다 알고 있으니까. 자, 이제 중세는 10세기로 나눈 이유가 고려의 건국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결국 신라와 고려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아까 했어요. 언어의 중심지가 이동했다는 거죠. 신라 시대 때는 경주 지방이 말이, 고려 시대 때는 개성 지방이 말이 되면서 지금의 표준어, 현대 국어의 표준어의 근간은 중세 국어에서 시작이 됐다고 해요. 이유는 거듭 이야기하면 중부지방의 말이 지금의 표준어가 된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언어가 중심지, 중앙으로 이동했다. 이런 정도의 차이. 그러나 뭐니 해도 훈민정음이라고 했어요. 후기 중세 훈민정음 후후 15세기 국어이고요. 역시 아까 전쟁 사건 이야기했고요. 가보개혁도 마찬가지겠죠. 서구의 외래 문물들이 서서히 들어오게 되니까. 자, 빈칸 채운 것 갑시다. 시작은 뭐라고요? 고대국어, 중세국어, 근대국어, 현대국어가 있지만, 자, 고대국어의 역사적 사건, 신라의 통일, 중세국어를 두 가지로 나누어 전기 중세는 고려의 건국, 후기 중세 훈민정음, 근대국어 전쟁, 알겠죠? 임난, 병난, 합쳐서 그냥 전쟁, 그리고 가보개혁까지. 정확하게 몇 세기냐까지도 숫자로 시험에 묻기도 하니까 7에서 10세기, 10에서 16세기 말, 16세기 말에서 이제 17세기 초에서 19세기 말, 그리고 현대국어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뒤에 배워야 할 여러 문헌들이 있으면서 고대국어 때는 훈민정음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향찰이라는 표기를 썼고 향가라는 문학에 해당하는 표기 수단이 오늘 바로 뒤에 배우는 향찰이라는 살짝 어려운 표기, 그러나 꼭 기억해 둬야 되고요. 여전히 우리 문헌 중에서는 이제 15세기 문헌이다 세종어제 훈민정음부터 16세기 문헌 소학원에까지를 우리는 중세국어 문헌이라고 해요. 중세국어 문헌인 건 알겠죠. 중세가 언제까지라고 해서 1592년 전까지이기 때문에 소학원에 그러면은 이게 중세국어 문헌이라고 해요. 하지만 동국신속 삼강행실도가 벌써 17세기. 역시 뒤에 노골대원의 17세기. 자, 이제 17세기면 무슨 국어라고? 17세기면 근대국어. 16세기 말이면 중세국어. 15세기면 중세국어. 무슨 중세? 후기 중세. 알겠죠? 17세기는 근대국어. 16세기 말 중세국어. 16세기 말을 계속 이야기하는 건데 16세기 말 중에서도 중세의 끝에 해당이 되므로
또한 훈민정음과 소학원에는 같은 중세국어임에도 무려 120년 정도가 차이가 나죠. 대략 130년 정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역시 훈민정음과 소학원에는 비슷하면서도 달라. 반대로 다르면서도 비슷해. 자, 비슷하면서 달라. 왜 두 개는 비슷하면서 달라? 130년이 지났으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비슷해? 같은 중세국어 표기로 보는 거야. 그래서 근대국어에 오면서 엄청난 변화, 상당한 변화. 한 번 더 근대국어의 계기가 뭐라고 했어? 전쟁. 전쟁은 어떤 변화를 가져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다고 말해. 국어적으로도. 그래서 엄청난 변화, 근대국어. 상당한 변화, 근대국어. 알겠죠? 그래서 같은 중세 쪽에 있을 때냐, 근대국어에 올 때냐, 이건 또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각 세기적으로 몇 세기 표기 방식 이런 식으로 시험에 활용됩니다. 자, 빈칸 역시 마음속으로 여러분이 직접 형광펜 등을 넣어서라도 꼭 강조해서 채우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고대 국어 가볍게 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훈민정음을 하려는 거니까 그 이전 표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고대 국어에는 실제 양반들은 정통 양반들은 한자를 썼겠고요. 한자를 썼지만 그대로 쓴 것이 아니라 약간 빌려서 우리식에 맞게 살짝 표기하려고 한 것, 이것을 차자식 표기라고 합니다. 한자로 차는 빌릴 차자죠. 한자를 빌려서 적었다라는 거예요. 빌릴 차자 임차라는 말, 차용증이라는 말, 빌릴 차자 여러분 잘 압니다. 자,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두가 있었고 구결이라는 게 있었고 바로 뒤에 향찰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죠. 자, 이두식 표기라는 거는 한국사에도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최대 3가지 정도 기억해 보세요. 자, 이두는 한자의 음과 뜻을 이용하여 우리말의 어순대로 문장을 표기했다고 해요. 하지만 문장을 표기하기는 했는데 전체는 아니었고요. 일부분을 표기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뭐가 없느냐? 여기에는 조사 같은 거는 표기할 수 없어요. 어미 같은 것은 표기할 수 없었어요. 이두식 표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문장 전체를 표기할 수 있었다 이렇게 돼 있기는 한데 그 전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조사 어미를 표기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전체 중에서도 일부,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문장을 표기하기는 했는데 전체라고 할 때 전체가 조사 어미를 표현한 전체가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나, 밥 이런 거 있죠. 나, 가 그냥 이 정도. 알겠죠? 이게 문장이라면 문장인 거잖아요. 하지만 빠진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중 여러분이 들어본 듯한 임신 서기석 표기 있죠. 이때 지난 국가직의 한자 문제로 나왔던 맹서의 서가 서기석의 서가 되었다가 나중에 새로 바뀌죠. 맹세로 바뀌죠. 맹세. 임신년에 화랑이 맹세하면서 돌에다 새겼던 그 표기 수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뒤에 나오지만 우리식으로 표기했다라는 말 자체가 되게 중요하더라고. 하늘 앞에서 그러면은 한자 어순에 의하면은 보통 전천 이렇게 했대. 근데 우리식으로 했기 때문에 하늘 앞에서 천, 전 이런 식으로 우리말 어순대로 표기한 것을 일종의 약간 긍정적으로 봐주는 거예요. 정통 한자가 아니라고요. 이두식 표기라는 것이 한자를 빌려서 적었는데 우리식으로 좀 적으려고 한 건 있어요. 최소한의 노력이에요. 다만 완전한 형태는 아니라는 점에서 이두의 가치는 잘 보지 않고 오히려 향찰의 가치를 높이 평가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두의 사례이면서 이 사례는 이미 용산에 있는 국립한글박물관에도 똑같이 이렇게 나와 있는 표인데요. 자, 만약 한글을 빼고 한자로는 먼저 전제가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임신년 6월 16일 이인 이렇게 병서기 천전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럼 바로 아까 우리 한 것처럼 병서 함께 서약해 기록한다. 바로 하늘 앞에서 이렇게 우리의 어순에 맞게 맹세한다라고 썼다는 거예요. 다시 장점은 뭐냐? 우리말 어순대로 갔다. 장점. 단점은 뭐냐? 조사나 어미는 알 수 없다라는 거. 이렇게 짧게 주로 예전에는 행정문서라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들어본 듯한 왕의 이름들이 있었죠. 신라시대 때 왕의 이름을 한자로 뭐라고 많이 기록해서 차차웅, 마립간, 이사금 뭐 이런 식으로 옛날에 적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표기한 것 또한 일종의 이두식 표기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바로 지금 향찰식 표기라는 거예요. 자, 이제 향찰이라는 것은 칠판 보시면 다 외워야 하는 빈칸이 있으니까 집중해서 봐주셔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고대 국어식의 대표 표기 향찰입니다. 향가는 뭐고 향찰은 뭐 이런 분이 있어요. 한 번 더 향가는 우리 문학의 종류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대중가요 같은 거예요. 향가라는 노래 가짜니까 문학의 종류고 향가를 기록하기 위해 향찰로 표기했다. 어때요? 다시 따라해 주세요. 향가를 기록하기 위해 향찰로 표기했다. 알겠죠? 향찰이라는 건 표기 수단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칠판 보시면 통째로 외우시면 좋은데요.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우리식으로 바꾸어 적었다.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이거라는 거죠. 음과 뜻을 빌려서. 아까 이두와 차이점. 이두도 뭔가 적긴 적었는데 대신에 불완전하며 한자만 적은 거예요. 근데 바로 향찰 표기에 제일 중요한 것이 조사나 어미까지 표기할 수 있었고, 이두에도 나오긴 했지만 이두는 짧은 거고 불완전한 거고, 향찰은 진짜 우리말 어순에 맞게, 그래서 우리말 전체를 표기할 수 있었다는 종합적인 표기체계, 주체적인 표기체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현대에 와서도 전통이라고 부르면서